왜 내 이름은 없어요? 내가 다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한 여성의 절규입니다. 4~2년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박혜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던 그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에는 모든 가족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해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복수를 완성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가 찾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여성의 뜨거운 반격기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대구시의 한 장례식장.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더 짙게 감도는 이곳에서 42세 박혜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상실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해리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봤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지만 해린만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해리는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셨을 거라는, 그래서 형제들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해린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회사 지분을, 둘째 아들에게는 부동산을, 막내딸에게는 예금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지만 어디에도 해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해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이 없는지, 자신이 아버지를 가장 오래 돌봤는데 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은 해린을 바라보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형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버지의 결정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고, 둘째 형은 해린이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미 충분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아예 해린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자신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해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챙겨드리고 밤새 간병했던 시간들을 모르느냐고, 형제들이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추지 않을 때 자신은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해린이 감정적으로 나온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해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고 핀잔을 주었고, 둘째 형은 해린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만 피해자인 양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린은 그 순간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4~2년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해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자신의 희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도 자신을 가장 아꼈던 분이었는데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하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리는 아버지의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해린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방을 다시 한번 철저히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린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책장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기 전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린의 시선이 아버지의 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화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은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관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또 다른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혜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 혜린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 그리고 혜린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혜린을 괴롭힐 것을 우려해 이렇게 숨겨둔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 유언장을 읽으며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고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제들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분노도 치솟아 올랐습니다. 혜린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진짜 유언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손글씨와 서명을 확인한 후 이것이 진짜 유언장임을 인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언장이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기 전 미리 모든 절차를 마쳐두셨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혜린에게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혜린은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 귀찮아했지만 혜린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다시 모인 자리에서 혜린은 조용히 진짜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큰형은 그것이 가짜라고 소리쳤고 둘째 형은 혜린이 조작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공증 사실과 필적 감정 결과를 설명하자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막내 여동생은 자신이 받을 예정이었던 예금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린은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희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제하려 했던 행동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형제들은 혜린에게 가족이니까 나눠 가지자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그녀의 답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혜린의 유언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혜린의 유언장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큰형은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과 유언장 작성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둘째 형은 혜린이 아버지를 조종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혜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자신의 편이었고 아버지의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철저히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변호사는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제시하며 치매 진단 이후에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혜린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된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유언장 작성 날짜가 아버지의 치매 진단보다 6개월이나 빠르다는 의료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증 당시 공증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혜린의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혜린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다는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병원 간병인, 동네 이웃들, 단골 약국 사장까지 모두 아버지가 혜린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반면 형제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혜린의 변호사는 그들이 아버지의 병원비조차 제대로 분담하지 않았다는 영수증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에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특히 둘째 형의 경우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 아버지 명의 적금 일부를 임의로 해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에 부당한 욕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형제들의 입장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혜린을 비난하며 가족의 정을 운운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혜린은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서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며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밤새 간병하며 자신의 건강을 해쳤던 이야기,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했던 이야기,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이야기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린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인정받기를 바랐고 아버지의 진심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혜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완전히 유효하며 혜린이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들의 탐욕만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혜린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혜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진심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들에 대한 깊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판결 이후에도 혜린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유산을 나눠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진정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혜린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혜린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2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혜린은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그리고 작은 사업체까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혜린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각자 받으려 했던 재산들을 혜린이 모두 상속받게 되자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큰형의 경우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고 둘째 형은 받을 예정이었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혜린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생전에 그들이 빌려간 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형제들은 당황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더 나아가 혜린은 아버지의 장례 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형제들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 부담했던 아버지의 병원비, 간병비, 약값 등도 모두 영수증과 함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형제들은 혜린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혜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혜린에게 가족의 정을 버리고 너무 차갑게 나온다고 비난했지만 혜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남남으로 지내고 싶다는 것,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큰형은 화를 내며 혜린이 배은망덕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이 혜린을 키우고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오히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 형과 막내 여동생은 울면서 혜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혜린을 잘 모시겠다고, 가족으로서 제대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각자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들은 해린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해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해린을 원망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해린은 그들과 헤어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유산 상속이 완료된 후 해리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선 해리는 아버지가 살던 낡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의 추억이 쌓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와 결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해리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는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해린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셨고 항상 고마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해리는 대구시 중심가에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도 틈틈이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취미를 본격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었습니다. 분식집 인테리어는 해린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서 혼자 오는 손님들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옛날 음악을 틀어놓아서 중년층 손님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식집 메뉴는 해린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특별한 레시피들로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인 분식집과는 차별화된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했고, 특히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배운 영양 지식을 활용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해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준비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요리와 따뜻한 서비스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린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짠맛을 줄이고 영양을 높인 레시피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분식집은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 자주 찾아와서 해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해린과 비슷한 처지에서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해린은 그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해린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해린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해린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해린의 희생을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이 해린에게 짐이 될까봐 많이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고 해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해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고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식집 운영이 안정되면서 해린은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자신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책 읽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린은 요리책을 많이 읽으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썼습니다.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건강식 메뉴를 늘려가고 계절에 맞는 특별 메뉴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만난 단골 손님 중에는 해린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 해리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배운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해리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는 다른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봉사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해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분식집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서 해리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형제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해리는 우연히 둘째 형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형수는 해린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하며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리는 담담하게 형수를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형수는 조심스럽게 해린에게 둘째 형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유산을 받지 못한 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 사업 확장 계획이 무산되어 오히려 기존 사업도 위험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수는 해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해리는 형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냉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산을 남긴 이유가 단순히 형제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해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해리나, 복수보다는 용서가 너를 더 자유롭게 해줄 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해리는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해린에게 유산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린이 형제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수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해린은 그동안 자신이 복수에 집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것도 결국은 복수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수가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해리는 큰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해린의 연락에 놀라워했지만 해린이 만나자고 하자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해린은 중립적인 장소인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큰형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해리는 형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큰형은 해린에게 그동안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이 해린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유산 문제에서 너무 탐욕스럽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린은 형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큰형은 해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해린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자신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린에게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린은 형과 헤어진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복수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용서가 자신을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해리는 둘째 형과 막내 여동생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모두 용서하겠다는 것, 하지만 앞으로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혜린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혜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는 정말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린은 그들과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움과 분노는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혜린의 삶은 한층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분식집 운영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혜린에게 전해졌습니다. 큰형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가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형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놓은 부분이 있어서 법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혜린은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유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만약 큰형이 파산하게 되면 가족들 모두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혜린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선을 그었으니 각자의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린이 고민하던 중 둘째 형이 찾아왔습니다. 형은 큰형의 상황을 설명하며 혜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연히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혜린은 둘째 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혜린은 큰형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형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확실히 약속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큰형은 혜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탐욕과 교만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혜린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혜린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린은 형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짓된 사과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혜린은 형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대출해주는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형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조건으로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혜린이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큰형의 문제가 해결된 후 혜린은 둘째 형과 막내 여동생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가족으로서의 예의는 지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명절의 안부 정도는 묻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혜린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혜린의 마음의 크기에 감동했습니다. 혜린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에 매달리던 예전의 자신과는 달리 이제는 용서와 포용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온 혜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무게가 사라진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혜린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으르렁대며 유산 문제로 싸웠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해리는 아버지께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분식집을 차려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형제들과의 갈등을 모두 정리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아버지께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줬던 것, 해린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형제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서로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며 비난하지 않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형은 해린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안정적이고 정직한 사업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약속한 대로 해린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형과 막내 여동생도 각자의 삶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차근차근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리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해리는 혼자 아버지 산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해리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복수만 생각했다고,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를 깨달은 후로는 용서의 힘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분식집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보람, 그리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해리는 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다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해리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마음 놓고 편히 쉬시라고, 그리고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해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정말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지난 1년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모두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거나 참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온 해리는 내일의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며칠 후에는 새로운 메뉴를 출시할 예정이었고 다음 달에는 피아노 발표회에 참가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봉사활동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해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시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해린의 새로운 인생이 그 불빛들처럼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2세의 박해린,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